국민 여러분, 조호영 국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명소 자갈치시장과 태용대를 품은 중구 영도구 국민의힘 소속 조성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인생 물가의 불안, 청년과 서민의 삶이 벼랑 끝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휘고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기업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 여당은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나홀로 독재단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까지 제1당의 지위를 앞세워 권력 독점과 일당 독재의 완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 있는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경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총리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위정 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등 5개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헌법 몇 조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중단됐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에 의하지 않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그 경우에 그것은 소액 제기뿐만 아니라 소액 계속을 포함하는 것을 해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헌법 84조 이야기하셨습니다. 명문상으로는 기소만 제한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2016년 소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소추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경기 인천 방송 프로그램에서 동조항에 대해서 기소를 못할 뿐 아니라 수사할 수 있고 여기에는 강제 수사도 포함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84조만으로서는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지 못해서 2025년 5월 2일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지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재판부의 결단이고 사실은 재판부가 권력에 누워버린 결과입니다. 선출 권력이 최고라고 전부라고 외치면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 여당을 보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의원이 발의했다 하는 내용은 그것이 통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판단에 기초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법부 독립과도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재판부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해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올해 9월에 정부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예. 뭐 시간 관계상 재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확장 재정이나 건전 재정이냐 이 부분은 저는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옳았느냐 틀렸느냐의 부분은 향후에 역사가 향후에 검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정부도 다 지나고 난 뒤에 저는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대 재정 정책의 결과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인철 부총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또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앗을 뿌려서 정말 큰 열매로 GDP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 부분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 비중은 GDP 대비 51.6%로 올라 있습니다. 특히 적자성 채무는 1,029조 5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전체 국가 채무, 그 금융성 채무와 비교했을 때 전체 국가 채무의 72.7%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이러한 적자성 채무가 1,362조 5천억, 전체 국가 채무의 76.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입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미래 세대는 미래가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 채무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이제 국가 채무가 1,415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1% 계속된다면은 이 정부의 끝에 한 57, 8% 정도까지 예상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기꺼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적자 재정을 그렇게 좋아서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책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과연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저희가 물려받아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채무 구조와 현재의 성장률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 선택해야 하고, 그러면은 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재정 정책을 지금 쓰면 과연 길이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검증은 역사가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나고 난 뒤에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들었고요. 걱정스럽다. 네네. 미래 세대에 무조건 넘겨놓을 저희도 하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없다. 그 말씀처럼 무조건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반전된 상황을 넘겨주기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을 한 것이어서 그러나 지금 주신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우리가 국고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서 3, 4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속기록 회복해 보십시오. 저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제가 34호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들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잘못 써 있어서 연간 언론에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간 30조가 훌쩍 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34조 4천억.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국고채 원금도 매년 일정 부분 상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내년도에 얼마나 상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원금 상환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00조가 넘습니까? 원금 상환이 116조 3천억입니다. 예. 그러면 원금 이자 합치면은 150조 7천억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총 수입이 뭐 650조 60조 되죠. 네. 그거의 22.4%에 해당합니다. 구조적으로 총지출과 총수입과의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총수입의 20% 이상을 빚을 갚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상당히 좀 큰 재정적으로는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의무 지출이 이 국고채 원금 이자 상환입니다. 이거는 바로 재정에 경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밋빛 이야기를 하시면서 혁신 투자 말하십니다만 이렇게 가다 보면 정부가 스스로 손발을 묶고 미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밋빛 투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장밋빛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되죠. 저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 중에 지출 구조 조정만 27조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은 지출 구조 조정액으로는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성장할 부분에 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어떻게 잘할 것이냐 또 저희들이 의논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함께 의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당으로서 죄송합니다. 야당으로서 국가 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총리님한테 네, 충분히 꼭 드려야 말씀해 되겠다라는 주셨고 깊이 말씀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혼선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밸류업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기업 활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근데 결과는 상법 개정, 그다음에 노조법,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해서 참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총리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로봇 기업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일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사람 안 쓰고 이제 로봇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만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정책의 혼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죄송하지만은 정책의 혼선 이걸 했다가 저걸 하는 걸 텐데 지금 100일 동안에 저희가 이걸 했다가 저걸 하는 걸로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노사 양측에 다 한편으로는 노동을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을 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를 개혁하다든가 배임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말과 총리님 복합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최소한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저희가 했던 정책이 바뀌면서 결과 수치도 나쁘다. 그러면 그때쯤부터 비판을 시작해 주시면 훨씬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에 비해서 이런 말과 노란봉투법, 덧센상법 이런 부분들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아까 로봇 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탈노동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고 주거 안정 부분은 전세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자산 형성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막힌 청년들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업이 노란봉투법 논란됐을 때 주요 기업이 이전하면 그때 가서 다시 법 바꾸면 되고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은 제쳐놓고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원래의 취지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동부로의 계층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 정부의 기조입니까? 고용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은 전체 정책에서 실현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또 그 산업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노동 관련한 정책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부의 정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총리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총괄적인 고용에 대한 부분은 고용부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은행 관련해서 우리 총리님 지역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어준 씨가 건강검은 직원들에게 불만은 납득이 가지만 퇴사 처리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저는 다 퇴사 받고 새로 뽑자. 이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듣질 못해서 그런데 그 취지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요. 다
불만 있으면 다 나가라는 거죠. 다시 뽑자. 근데 민주당하고 정부는 왜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와 고충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금융감독원의 노조가 제기하는 분리 반대라든지 조직 독립성 훼손, 공공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는 이 노조의 우려에 대해서는 왜 귀를 닫고 있는 겁니까?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제 지역구를 질문하셨지만 제 지역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당시에 정무위에 서울의 지역구를 두지 않은 전국 다양한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두루 이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에서 맞냐 이렇게 제기하셔서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 지역의 산업 발전과 금융 그리고 산업은행 본점 이전 문제가 담고 있었던 문제의식으로서의 고용 문제가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투자와 인력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남권 투자금융공사 같은 방식이 어떻겠냐 하는 그 부분은 방식을 처음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해수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해수부 장관님 불러주셔서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대정부 질문할 때 하루 전에 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아실 거고 네. 수산은 2차 관제 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1차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수산 차관은 공약 사항이 아닙니까? 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공약 사항이었고 수산 차관을 하겠다는 것은 공약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기능의 해수부 이관은 공약 사항입니까? 공약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공약 사항 아니었습니까? 예. 공약 저는 공약 사항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공약의 설계자인데 공약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두 번째는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세 번째는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네 번째는 해수부 산하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이재명 후보의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능을 옮긴다는 것은 공약 사항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가 선박 기자재냐 조선 기자재냐 같은 거 아니냐 이게 왜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입에서는 안 나왔지만 조선 해양 플랜트를 전체를 옮기겠다라는 게 저는 공약으로 보는데 그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조선 해양 플랜트 기능을 산업부에서 해수부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공약사항이 전혀 아니었고요. 해수부가 추후에 할 수 있다면 해양 정책과 산업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주장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조직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 부처의 특정 기능과 역할을 정부 조직법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장관님,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직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죠? 직제령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하시는 건데, 산자부는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 제가 판단한 산자부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정부조직법 안 바꿔도 기능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기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해수부는 해양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해양 안전 심판까지 정부조직법에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어오지 않으면 절대 조선 기능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 갖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특정 부처의 특정 업무를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기능과 역할 조정 가능하다는. 장관님 시간 없는데 예? 해양 정책, 수산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 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수산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해양 안전 심판 사무로 관장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포괄적으로 설명이 조선이 들어와야죠.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조선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갖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산자부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산자부 장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선기는 넘길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분은 조선은 뭐 해양하고도 밀접히 연관이 되지만 여러 가지 IT, 기계, 소부장, 정업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부에서 담당을 하고 다만 해수부하고의 해양 부분에서 해수부의 해수 정책, 해양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 간의 연계성은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안이 없습니다만은 부산 시민들은 조선 기능을 옮기고 정책 부서로서 기능을 보강해서 부울경을 대한민국의 하나의 발전 축으로 가자라는 게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 부산 시민을 속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약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주십시오. 총님 안 계시니까 부총님한테 좀 총님 오시네요, 총님. 제가 사실 님자 잘 안 붙이고 싶은데 제가 우리 총리실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님자가 나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언 문제입니다. 선언 문제는 안전 문제와 바로 선원. 네네. 근데 선언 문제는 이게 선언 자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일자리를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4군이고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유사시에 군 인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병력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선언의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총리실에서 우리 국적 선언의 양성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부처가 관련 있는 데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안 다뤘던 문제 중에 정책이나 법으로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 주시면은 한두 번 정도의 토론을 하면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일종의 미니 정책 TF를 시작을 해서 조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필요하면은 바로 우리 조 의원님 모시고 한번 저희가 미니 정책 TF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무조회 실장한테 주민 지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논의를 하겠습니다.